모든 것은 한 향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엄마가 늘 쓰시던 우아한 향수도, 아빠의 익숙한 책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온 엄마의 코트에서 풍기던 낯설고 스파이시한 향기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어린아이였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데이터 분석가이자 세상을 숫자와 논리로 보던 우리 아빠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완벽했던 그의 세상. 우리 가족의 세상은 그날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상처받은 남편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데이터로 바꾸었습니다. 감정의 혼돈을 마치 시스템 오류처럼 기록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코트에 뱃낯선 향수는 성공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남자의 향기였습니다. 귀가 시간, 통화 패턴, 특이사항, 변수,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생겼다. 아빠는 암호화된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빠가 화면 잠그는 걸 잊으셨을 때 우연히 봤던 파일입니다. 그는 엄마의 모든 변칙적인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은 그의 무기이자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매일 밤 11시를 넘기는 귀가 시간. 아빠가 방에 들어서면 황급히 화면을 가리던 휴대폰. 베란다로 나가 몰래 속삭이던 비밀스러운 통화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빠의 것이 아닌 고가의 남성 향수가 엄마의 옷에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유난히 화사해 보였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학원 여선생님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맛있는 거 먹고 올게. 그래. 재밌게 놀다 와. 너무 늦지는 말고. 하지만 엄마가 집을 나선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빠의 휴대폰에 띵하는 알림이 떴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알림. 청담동의 한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주로 커플들이 찾는, 둘만의 기념일에도 가본 적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부러 태연한 척 밤늦게 돌아온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괜찮았어? SNS 보니까 거기 예약도 어렵다던데. 여자들끼리 좋은 데 갔네. 뭐? 당신 내 카드 내역 보고 있었어? 왜? 나 감시하는 거야? 감시라니. 그냥 알림이 뜬 것뿐이야. 여자들끼리 가는 곳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줘. 누구랑 있었던 건데? 내 사생활까지 다 보고해야 해? 당신이 내 남편이지. 교도관이야. 피곤하게 정말. 숨막혀. 정말. 제가 부모님이 그렇게 크게 싸우는 것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의부증 환자처럼 몰아세우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빠의 발소리가 들렸. 방문 틈으로 보니 아빠가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그는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엄마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거실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그는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딸깍. 녹음된 파일들이 화면을 채웠. 아빠는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원장님 진짜 웃겨요. 아빠와 제가 한동안 듣지 못했던, 집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낮고 자신감 넘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엄마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 강지훈이었습니다. 서연 씨랑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순진한 남편을 두고 어떻게 매일 나한테 와요? 대단하네. 아빠는 표정 없는 얼굴로 재생 버튼을 반복해서 눌렀습니다. 어두운 방 안, 노트북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엄마와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가 악몽처럼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랑의 제 위에서
차가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이 남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상처받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감에서 사냥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의 웃음소리는 아빠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파도는 그의 이성을 집어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냥꾼에게는 감정보다 전략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서초동에서 가장 날카로운 민사 전문 변호사인 박민규 삼촌을 찾아갔습니다. 형, 이혼 소송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반박 불가능한 증거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형이 지는 게임이야. 그래서 찾아왔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려줘. 친구로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좋아. 첫째, 절대 아내에게 티내지 마. 평소처럼 행동해. 둘째,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해. 불법으로 모은 증거는 법정에서 우리 발목을 잡을 뿐이야. 도청이나 미행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형은 형이 할 수 있는 걸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절대 폭력은 안 돼. 형이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가해자로 바뀌는 수가 있어. 이 바닥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서류 싸움이니까. 알아. 그래서 머리는 차갑게 유지하려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아도.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아빠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니터에 떠 있는 것은 시장 데이터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가장 어두운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직접 미행하는 대신 데이터로 그녀의 거짓말을 추적했습니다. 학원 공식 홈페이지에 시간표, 대회 활동 내역, 그리고 강지훈의 SNS까지. 아빠는 모든 공개된 데이터를 긁어모아 자신만의 스크립트로 교차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특별 강의가 있는 날과 강지훈 원장의 외부 파트너 미팅 일정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겹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지훈의 SNS에는 중요한 미팅이라는 글과 함께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왔고, 바로 그날 엄마는 교사 워크숍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거짓말의 거미줄은 정교하고 촘촘했습니다. 패턴이 보여. 모든 데이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서재를 정리하는 척 하다가 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USB 하나를 봤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용품이 아닌 가죽 케이스에 담긴 고급스러운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만져보았지만 엄마가 발견할까 두려워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아빠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강의 자료들 사이에 Our Escapes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탈출. 아빠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폴더를 클릭했지만 비밀번호 입력 창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결혼 기념일, 엄마의 생일. 그들의 모든 추억을 입력했지만 폴더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지훈의 생일까지 입력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아빠가 아는 것보다 훨씬 견고하고 비밀스러웠습니다.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빠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는 강지훈에게 선물 받은 것이 분명한 신상 명품 가방을 메고 외출했습니다. 엄마가 샤워하는 틈을 타 욕실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아빠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 가방 안쪽 주머니에 아주 작은 GPS 추적 장치를 몰래 넣었습니다. 아빠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주말,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자기야, 나 내일 경기도에서 1박 2일로 교사 연수 있어. 잘 다녀올게. 그날 밤, 아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모니터 위에서 깜박이는 붉은 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연수원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서울 외곽, 연예인들의 비밀 데이트 장소로 악명 높은 프라이빗 빌라로 유명한 최고급 호텔에 멈춰 있었습니다. 붉은 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무너진 세상의 중심에 찍힌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확신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 위치를 확인한 아빠는 그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붉게 깜박이는 점을 응시하던 그는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건 전화의 상대는 박민규 삼촌이 소개해준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평을 받는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메일함에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은 아빠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엄마 서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지훈과 호숫가를 다정하게 거닐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 객실문 안으로 함께 사라지는 모습까지. 특히 그의 심장을 꿰뚫은 것은 엄마가 강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몇 년간 아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선명한 고화질의 사진들은 한치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아빠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계처럼 감정 없이 모든 사진 파일을 이브이덴시의 파이널 이라는 이름의 외장 하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이미 블랙박스 음성을 들었을 때 멈췄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진을 저장한 그는 며칠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던 문제의 USB를 다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Our Escapes. 이제 그 폴더명은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와 엄마의 추억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는 무엇일까? 그는 인터넷을 검색해 강지훈의 학원 창립 기념일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비밀번호 입력창에 넣었습니다. 열려라. 제발. 화면이 바뀌며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부산, 심지어 해외 휴양지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진짜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휴가 사진들 뒤로 사업 계획서, 재무 보고서, 이사회 회의록과 같은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강지훈이 자신의 아버지를 몰아내고 학원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경영권 찬탈 계획서였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부풀려 이 사진을 설득하고 의도적으로 실적을 부풀린 프로젝트를 내세워 투자를 유치한 뒤 실패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그야말로 패륜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 조력자 명단에 제 엄마 윤서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스타 강사로서 다른 강사들의 여론을 움직이고 학부모들의 불만을 조작해 현 회장인 강지훈의 아버지를 압박하는 역할. 배신은 두 겹이었습니다. 단순한 애정의 배신이 아니라 아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사업적, 윤리적 배신이었습니다. 차가운 경멸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습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들, 특히 엄마와 강지훈이 음모를 논의한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기록을 발견하고는 주저없이 프린터로 전송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가 조용히 움직이며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종이 위에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빠가 학원 맞은편 카페에 차를 세우고 안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의를 마친 엄마가 밝은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블랙박스에서 들었던
바로 그 웃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아빠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에 불을 지필 뿐이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 박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민규야. 나다. 전부 모였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간다. 알았다. 그럼 시작하지. 아빠의 전화 한 통으로 모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을 디딘 무대는 학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사회 회의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빠가 설계한 복수극의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비극적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회 회의장으로 들어선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판결할 심판대 위로 올라선 것이었습니다. 학원의 모든 투자자와 이사진이 모인 회의실.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긴장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강지훈과 엄마. 윤서연은 가장 자신만만한 얼굴로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엄마는 강지훈의 비전을 뒷받침할 스타 강사 자격으로 그의 옆자리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신뢰와 비전을 바탕으로 제가 제시할 저희 학원의 새로운 10년 비전은 교육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강지훈이 야심찬 미래 계획을 발표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의 휴대폰과 태블릿에서 거의 동시에 하지만 조용히 핑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의 법무법인. 메일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긴급 안건. 강지훈 원장의 리더십 리스크에 대한 보고. 그리고 그 아래 보안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 하나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링크를 클릭한 이사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사가 헛기침을 했고 다른 이는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같은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 박민규가 공개 버튼을 눌렀습니다. 웹사이트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설계한 차갑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증거자료 A, 사진기록. 증거자료 B, 음성기록. 증거자료 C, 경영권 찬탈 계획. 호텔에서 찍힌 두 사람의 사진. 차량 블랙박스에서 나온 음성 파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지훈이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 작성했던 경영권 찬탈 계획서 전문의 주석까지 달려 공개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지훈의 아버지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하며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배신을 묵묵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재훈 씨. 이게 어떻게? 제발 어떻게 좀 해봐요. 아닙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명백한 음해입니다. 하도준. 그 자식이 꾸민 짓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은 경멸과 혐오가 섞인 눈으로 그와 엄마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한편 아빠는 회의장 건너편 카페 창가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노트북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민규 삼촌이 설치한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붕괴. 그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종양을 도려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외과 수술처럼 그는 무표정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윤서연. 아빠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시 회의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아들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분노와 실망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끝내지. 강지훈 원장,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윤서연 선생,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빠는 미련 없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막이 내렸. 연극은 끝났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평온은 그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몇 달 후,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이 찍혔고, 아빠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박민규 삼촌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강지훈은 아버지에게 의절당한 채 해외로 도피했고, 엄마 윤서연은 교육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쾌함 뒤에 찾아온 것은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심했습니다. 아픈 기억으로 가득한 도시 서울을 떠나기로.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며 그는 마지막으로 결혼사진이 담긴 액자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한때는 그의 세상 전부였던 엄마의 웃는 얼굴. 그는 미련 없이 상자를 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였던 직장에도 사표를 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동해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 속초였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빠와 저는 속초의 작은 오피스텔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매일 아침 데이터 화면이 아닌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은 새벽, 아빠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모든 증거가 담긴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여명의 바다 앞에서 아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들의 추악한 기록을 확인해 볼까 하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모든 기록이 담긴 휴대폰을 힘껏 바다로 던졌습니다. 휴대폰은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고 한순간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이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빠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자의 미소가 아닌 자유인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도 복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한 남자,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의 귓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는 바다를 등지고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바다는 어제의 폭풍을 기억하지 않는단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빠와 제가 속초로 이사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바닷가 도시에서의 시간은 저용량의 신경안정제 같았습니다. 병을 완치시키지는 못하지만 지독한 고통을 잊게 할 만큼은 되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차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데이터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볶은 커피 원두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그 시절 배신의 향수 냄새를 대신했습니다. 아빠는 말이 줄어 웃음도 드물어졌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우리가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어 주말마다 버스를 타고 아빠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집은 더 이상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가 아닌 책과 파도 소리로 가득한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지진의 폐허 위에 세워진 평온이라는 것을.
균열은 새로운 삶이라는 이름의 양탄자 아래에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휴대폰과 함께 과거가 정말로 바다 밑에 묻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제가 아빠의 가게 정리를 돕고 있을 때까지는 말입니다. 한 여자가 오랫동안 가게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녀는 낡고 해진 코트를 입고 있었고, 아직 젊어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너무 말라서 코트가 그녀의 몸을 삼킬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알아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고 컵들이 부딪히며 조용한 공간에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는 문 쪽에서 등을 돌린 채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안에 들어가서 쉬어라. 늦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는 척하다 책장 뒤에 숨었습니다. 그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과거의 달콤하고 오만한 향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러져가는 것들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제 엄마, 윤서연이었습니다. 저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여기서 카페를 하신다고 들어서.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오. 가시오. 도준 씨, 우리 아이는 잘 지내나요? 그냥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어서.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유령처럼 나타나 제가 잘 지내는지 묻다니요. 아빠는 쟁반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끝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이와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삶은 당신 없이도 괜찮으니 제발 더 이상 찾아와서 방해하지 마시오. 엄마는 보이지 않는 주먹에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책장 뒤에 숨어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마주쳤습니다. 한때 야망으로 불타던 그녀의 눈에는 이제 텅 빈 공허함과 깊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바닷가 도시의 차가운 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아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카페의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칠흑 같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평온은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엄마의 등장은 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파도를 휘저었습니다. 분노, 연민, 원망, 그리고 약간의 병적인 호기심. 왜 돌아왔을까? 왜 저런 모습으로? 며칠 후, 저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고 마을 변두리에 허름한 여관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의 익숙하고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저는 아빠 몰래 편지를 3번이나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붙여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엄마는 너를 이렇게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을게. 엄마 자신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지난 5년간 엄마는 떠돌이처럼 살았어. 모든 일이 터진 직후 강지훈은 엄마를 버렸단다. 그는 모든 돈을 빼앗고 모든 죄를 엄마에게 뒤집어 씌웠어.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지만 그 나귀는 어딜 가나 엄마를 따라다녔지. 배신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아가, 엄마는 너와 아빠의 평온을 깨려고 돌아온 게 아니야. 그저 멀리서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는 아프단다. 더 이상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을 병이야. 제발 아빠에게는 말하지 말아줘. 내 아빠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잖니.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나의 천사. 저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안의 증오는 순식간에 마비될 듯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파괴한 여자가 이제는 값싼 여관방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래도 싸다. 제 안의 한 부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아파했습니다. 어찌됐 그녀는 제 엄마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혼자. 비밀리에. 여관방은 작고 축축했고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그곳에 앉아 심하게 기침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당황하며 책상 위에 약봉지들을 감추려 했습니다. 왜 여기에 왔니? 어서 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엄마. 그 단어가 제 입에서 힘들게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가 이내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처럼 패닉에 빠져 애원하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의 울음. 뒤늦은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욕심부렸어. 너무 어리석었어. 모든 걸 잃었어. 가장 소중했던 너와 내 아빠를 용서받을 생각도 못해. 그저 저는 그곳에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를 안을 수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여자가 이제는 제 눈앞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배신은 깊은 상처였지만 이 모습, 삶이 그녀에게 내린 잔혹한 형벌은 그 오래된 상처를 후벼 파는 또 다른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엄마의 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를 만났. 이제 더는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빠는 더 묻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그가 유일하게 남겨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 사진은 없고 제가 갓 태어났을 때부터의 사진들만 있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너는 한때 진실했던 사랑의 결과물이란다. 그건 절대 의심하지 마라.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빠는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여관방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그녀의 몇 안 되는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수첩에는 바다에 관한 시가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그녀가 간직한 유일한 사진 한 장, 강지훈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5살 때 바다 여행에서 아빠의 목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용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용서는 종착지가 아니라 기나긴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바다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잔잔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불현듯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빠와 저는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것을 마주하는 법을 배웁니다. 평온이란 폭풍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온이란 폭풍이 지나간 후 해가 다시 떠오를 것을, 그리고 그 일출을 함께 기다릴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연극의 막은 오래전에 내렸지만 인생은 그 모든 흉터와 희망을 안고 계속되어야만 했습니다.